2년 전 지인에게 돈을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요청을 하니 자신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줄 수 있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줄 생각이 없어 또다시 독촉을 하니 자신도 받을 돈이 있다며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송을 한다면 2천만 원도 소액 재판에 해당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난처할 것 같은데요. 이 채무자가 나도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대신 돈을 달라. 이거 가능한 건가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가능은 합니다만 가능하군요. 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간략하게 먼저 2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 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받을 사람이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소송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법정 용어로 예.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대위 소송. 대위에서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예. 대위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 채무자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청구를 안 하고 있어. 예. 그럴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법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자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력이 없어야 되고 예. 이 채권이 인정이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 또 한 가지는 이 채무자가 제3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분한테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서 당연히 이 채무자는 자기가 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예. 내가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넘겼어.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네. 내가 채권을 양도를 할 때 갚았어? 라는 부분들을 조금 항변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채권을 양도해놓고 양도하는 대신 돈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돈을 안 갚거나 재산이 없어요. 이런 네.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서로 채권 양도를 어떤 담보 의미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약간 상황이 좀 난감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뭐 상대 채무자는 솔직히 좀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 떠넘기게 되니까. 그렇죠. 떠넘기게 되면 편하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채권 양도를 할 때 내가 갚는 대신 이거를 넘길게. 그러면 난 변제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자력이 없거나 네. 또 행방불명이거나 또 안 갚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꼴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채권 양도를 받더라도 이거는 담보 목적으로 받는 거다. 이 사람한테 못 받더라도 나는 너한테 또 받을 수 있어 라는 네. 의미로 합의를 또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 있으면 네. 그 제3채무자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한 그 사람이랑 3자 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갚아야 될 사람이 예. 내가 채무자한테도 갚고 당신한테도 내가 갚을게요라는 합의를 하면 예. 이 사람은 자기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3자 간에 합의하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의 채무자 굉장히 속이 편하신 분 그렇죠, 같은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일단 상대 채무자,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돈을 갚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황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예. 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상대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그 방법이겠죠. 뭐 네. 처음에 독촉을 하고 안 되면은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한 다음에 또 안 갚는다고 하면은 강제집행 절차를 재산별로 다 진행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를 속였다라고 하면은 형사상 차용금 사기나 용도 사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일반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 기준, 즉 나의 채무자가 있고 내 채무자가 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채무자의 채권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뭐 채권 양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자 대위 뭐 이런 소송도 가능한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즉 판결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 중에 하나 즉 채권인 거죠. 그거에 네.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채권 압류한다거나 채권 추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집행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것도 알아봤고요.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소송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 소액 재판에 해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뭐 3심 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기준이 한 2억 정도 된다라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소액 재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 소액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예. 간략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일반 정식 재판에 비해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 3천만 원 이하예요? 2억이면 합의부입니다. 아, 뭐 1심, 2심 얘기를 하다가 네, 기준 그렇게 2억을 하시는 얘기를 거고요. 해주셨는데 그거는 예. 재판에 이제 단독 판사한테 받느냐, 아니면 판사가 세 분인 네. 합의부에서 받느냐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2천만 원이면 소액 재판으로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아,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에 네네.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액 재판 같은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황 변호사님? 뭐 혼자서 진행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절차가 익숙하시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이니까 쉽겠지. 소액 사건이니까 빨리 끝나겠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요. 다만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소액 사건 심판법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둘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소장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쓰고 이런 핑퐁의 작업이 있는데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답변서 보냈다 하지 말고 그냥 이행 공고 결정으로 먼저 한번 1차적인 판단을 내려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론 기일이 한 몇 회를 가게 됩니다. 예. 몇 회를 가게 되는데 소액 사건이니까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거는 그다지 비효율적이고 그렇죠. 예, 속가에 비해서 별로 안 좋으니까 한 번만 재판하고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소액 사건 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변론 종결할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선고할게요. 라고 해서 판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빠르네요. 예, 예. 그처럼 그렇게 이제 바로 직일 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액 사건이니까 더 빨리 끝나겠지라고 법은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속가가 작다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속가가 많다고 해서 복잡하고 꼭 그게 따르지는 않거든요. 속가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작다고 하더라도 입증 절차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소액 사건인 경우 입증 절차를 좀 진행하는 게 많아서 사실 좀 그렇게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시다가 어느 정도 좀 벽에 부딪히시면은 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예.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 이하니까 뭐 당일에도 이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귀가 좀 솔깃해지긴 하는데 조금 어렵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전문가 도움을 좀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 상담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신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지금 상담자분의 채무자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소송도 생각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상담자분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예.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다 내가 갚을 돈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확인서를 하나 먼저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인서? 예. 그리고 아까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무자의 그러니까 채무자이자 채권자 그 사람이 돈을 받으라고 하는 그 제3채무자, 예. 제3채무자라고 지칭하면 그 제3채무자의 그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채무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네. 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채권 양도를 술떡 나 변제했으니까 내 돈 주는 대신 이걸로 그냥 받아라는 말만 했을 때 이 네. 사람한테도 못 받고 이 사람한테도 못 받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3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좀 더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세 분이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 네. 아까도 얘기해 네, 주셨던. 세 분이서 만나셔서 마지막에 제3채무자가 나한테 주는 걸로 이 사람한테 다 네. 포함되고 이렇게 다 변제된다라는 전체적인 합의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채권자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절차를 할 때 예. 아까 그런 담보 목적으로 한다라는 합의서를 써서 네. 그런 양식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좀 생겨서 만약에 이게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채무자의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이 내가 받을 돈과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더 적게 준다든지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은 예.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건데 네.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변제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원래 채무자인 상대방 네.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뭐 민사를 간다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추심을 하실 수 있고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당연히 오버되는 부분은 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채무자분께서 참 속편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그렇죠. 드네요. 우선은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